안녕하십니까. 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모교육, 부모자유학교를 진행하는 황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3, 4회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를 전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1, 2회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교육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3회기 하기 전에 조금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첫 1회기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진행하는 부모교육에 오시는데 그때의 우선 목표가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라고 오시더라. 그런데 저의 경험 또는 요즘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 또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부모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가지고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마음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가 경험한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그 마음들이 만들어져서 자녀를 키울 때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런 것들, 내가 어린 시절에 형제 자매와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 이런 걸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기의 마지막에 아주 짧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만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내 마음 바라보기, 나의 마음 좀 돌보기 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부모님들이 힘을 좀 얻어서 자녀를 키우시려면 부모 스스로 자신에게 좀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얘기는요, 2, 3회기죠. 2, 3회기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은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더라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러라는 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성격이 형성되는 3세까지 우리가 몸이 발달하면서 마음도 어떻게 발달하더라 이런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까요? 자폐기라고 그래. 정상적 자폐기라고 그래서 생후 한 1, 2개월까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더라. 그때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되느냐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머니가 몸조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더라. 한 6개월쯤 되면 우리가 공생기라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애착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부모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관심을 받았는지 그걸 확인한 단계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개별학이라고 해서 이제 몸이 기거나 걷거나 이렇게 하면서 몸이 발달하듯이 마음도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발달하는데 도로 마음이 발달하면서 분리불안한 게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부모로부터 이제 분화하는 시기, 분리하는 시기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것도 살피는 걸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잘 버티고 견디고 바라봐 줬는지 아니면 통제하고 그거를 제재하고 야단치고 했는지 이런 것들 경험들이 우리의 그 성격에 영향을 준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2, 3회기에 저희들이 이제 특히 2회기에 저희들이 제가 여러분하고 다루었던 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되는 기본이 형성되는 완전히 형성되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본이 형성되는 이 3세 이전에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지 한번 좀 되돌아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를 저희가 제 친아기
또는 재접근 위기라고 하는데 이때 양상이 사춘기하고도 좀 비슷하더라 그 이야기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인간의 그 발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다루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것도 보지만 지금은 어른인 나 자신이 우리 부모로부터 또는 주변의 나의 그 어른들로부터 내가 어린 시절에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 자신의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결국은요, 내가 어린 시절, 부모인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성장한 경험이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양육이나 훈육의 경험하고 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 3회기에 이제 공격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들이 자라면서 생활하면서 좌절의 경험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들은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 근데 이 공격성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름대로 보호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버텨주는지 이런 이야기도 물었습니다. 또한 이 공격성에는요,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님 자신도 어릴 때 자기의 이런 공격성들을 어떻게 잘 다루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1, 2, 3회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3회기인데요. 제가 말씀 중에 계속 2, 3회기가 혼란스럽게 나왔어요. 오늘이 4회기 맞습니다. 네. 3회기에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앞에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때. 그죠? 그럼 이 3회기 때 실제로 부모의 어린 시절 경험이 지금 현재 자녀를 키우거나 가족 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상관계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어릴 때 우리는요. 대상과 다시 말해서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양육자와 그걸 대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심리결정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릴 때 경험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를 부모가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격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생각한 욕구라는 거는요, 우리가 식욕, 수면욕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기관들, 신체의 기관들에 따라서 그 욕구들이 어떻게 충족됐느냐에 따라서 구강기가 어떠니, 항문기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사람은 사람의 성격에 욕구 충족이 어떻게 됐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제자인 대상관계학자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만약에 배가 고파요. 두 사람에게 똑같이 우유를 100mg씩 줬다는 거예요. 100ml씩 줬는데 어떤 아이는 아주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는 그것 때문에 결핍을 늘 느낀다는 거죠. 물론 그 조건은 두 아이가 우유를 요구하는 기질적인, 흔히 말하는 우리 배 크기 있잖아요. 배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등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이 배가 고프다 해서 우유를 줬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내는 게 뭐냐 그러면 우유를 주느냐 안 주느냐, 배고픔이라고 하는 식욕을 해결해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때
엄마가 또는 주요 양육자가 아이에게 우유를 줄 때 어떻게 주느냐도 중요하더라. 그냥 혼자 알아서 먹어 라고 주든지, 주면서 야단을 치는 건지, 아니면 눈 마주치면서 이뻐해 주면서 그래서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 달라지더라 해서 관계 경험이 중요하더라, 이것들을 이제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대상관계학자들은요, 인간은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욕구가 있다. 욕구 중에서 관계 욕구가 제일 중요하다. 그 관계를 부모가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더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3번에 보시면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주요 양육자 또는 주요 타인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어떤 상호작용 경험이 있는지가 우리의 성격, 그 성격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들은 그러면 한 개인은 다 자기의 성격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은 또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만약에 아빠가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강하다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죠. 성격이 좀 강할 수도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강한 성격을 가지게 된 어떤 경험치들은 있을 거죠. 그런데 그 강한 성격을 가지고 현재 생활에서 자기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강한 성격이어서 그 두 성격에 강한 두 사람이 부딪히며 살 수도 있고, 또는 뭐 서로 협의를 잘해서 자기 영역을 잘 지키면서 지낼 수도 있고, 이런 상호작용 경험이 자녀를 키우는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모의 어떤 경험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로 지금 뭐 대상이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주요 양육자, 뭐 주요 타인, 이렇게 불렸죠. 대상이란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상이 영어로 objec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실제로 대상, 상대방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실제 대상뿐만 아니라 이게 심리 대상도 된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 실제 외적인 존재를 가진 사람 가지고도 우리가 관계를 하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도 그 사람과 관계한다는 거죠. 대상이란 말은 이게 둘이 다 섞여 있는 거라는 겁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참 좋아해요. 뭐 강의할 때도 도움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그 캐릭터들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특히 요즘은 도경안 아나운서의 자녀들이 노는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본방사수를 못하면 제 방이라도 꼭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어제 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아들 도윤우가 엄마 아버지를 포함해서 자기 4명의 가족을 그리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를 더 크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서운해하는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왜 엄마를 이렇게 아빠보다 더 크게 그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애가 그러죠. 엄마가 나이가 더 많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엄마가 나이가 많다는 것도 그 의미도 있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크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 마음속에 엄마가 살이 작고 한 게 또 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 경험들이 그 사람의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끼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어릴 때 시절의 경험들을 또 찾아보고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텐데요. 그때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럴 때 저희들이 자꾸만 객관적 사실, 객관적 경험, 영어로 팩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그때 그 장면에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내 마음은 어땠는지, 그때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주관적 경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라,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있냐 그러면요. 상담실에 오시면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 중에 이런 겁니다. 나는 아이한테 못 해준 거 없어요. 지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막상 저랑 상담을 하면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해요. 나한테 해주는 거 없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부모님은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질적인 제공을 가지고 나는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는 심리적인 걸 가지고 내가 받아먹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어려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죠. 진수성찬을 누가 정말 차려놨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 만약에 장이 탈이 났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거는 밥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식탁을 떠올릴 때 난 정말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많은 반찬 가지수와 맛있는 음식만 기억하기 때문에 네가 거짓말한다, 니는 왜곡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대상이라고 대상과의 관계 경험에서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때 다루었던 느껴졌던 감정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는 대상과 관계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게 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이 한 줄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방법이 나를 봐주는 거울이 있어야만이 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라든지 아니면 주요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나 혼자서 절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또 이야기해보면요, 이건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부모 교육을 현장에서 대면 수업으로 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A라는 엄마와 B라는 엄마는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둘이는 고향은 여기가 아닌데 중고등학교를 여기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보내고 남편을 따라서 이 지역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옆에 나란히 살고 아이들도 비슷하게 출산해서 아주 같이 잘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둘이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됐어요? 라고 제가 물으니까 키가 비슷해서 짝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생활 친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키가 몇이세요? 라고 물으니까 둘 다 164쯤 된대요.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164라는 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중간치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중하 정도 된다고 A라는 사람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B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164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사람이야? 이런 거. 둘이서 친구한 지가 10수년인데 자기 비슷한 키의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 느낌이 다르다는 걸 제 질문을 통해서 그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두 사람은 키가 164 정도 되고 학교에도 짝지 할 정도로 비슷한 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자기는 5남매 중에 한 4번째 정도 된대요. 그런데 밑에 남동생도 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요, 키가 지금 자기 164보다 대부분 다 크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집에서 형제설도 미치고 키도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중간치 아니면 조금 더 작은 축에 속할 거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뭐라냐면
자기는 자기 집에서 맞인데 또 재밌는 거는 자기 집에서 키가 제일 큰 여자래요. 그래서 보세요. 같은 164라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대상들과의 어떤 경험이 다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물론 지금 제가 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아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했던 말인데요. 이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어떤 설명들을 아까 하고 있으냐 그러면 대상도 실제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도 포함된다.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대적 경험이다, 주관적 경험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인식하거나 나 자신을 인식할 때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미지화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아시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단어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대상과의 관계 경험에서 느꼈던 대상 표상이라는 거와 나 자신이 그때 느꼈던 자기 표상이라는 거와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정서, 느낌, 감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뒤에도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하겠지만 흔히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엄한 부모님 밑에서 크면 우리가 그 엄한 부모님 때문에 나는 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로 가지고 그래서 당신 성격은 어때요? 그럴 때 난 좀 소극적이고 냉성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내 성격이라고 하는데 대상관계 이론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고마운 점 중에 하나는요, 내가 보고 배운 사람, 내가 보고 자란 사람은 내 대상 표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쪽으로 내 성격 중에 한 면은 내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주눅드는 아이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내가 보고 자란 엄한 사람, 비판하고 야단치고 화내고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표상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두 팔 중에 한 손만 사용하고 오른손잡이라든지 왼손잡이라든지 물론 요즘 양손잡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한쪽 손을 좀 우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내 모습이 내 성격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뒤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보고 배운 사람의 모습과 내가 어릴 때 내 모습과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해서 쌓여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정서, 느낌 이걸로 가지고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만 지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요, 가상의 사례입니다. 상담실에 자주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냥 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인 그 어머니가요,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을 초등학교 한 3학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왜 어떤 일로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 그럴 때 자기 딸이 행동이 너무 느려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요. 딸의 행동이 느린 것이 왜 어머니를 힘들게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아이 행동이 느린 것도 있지만 그거로 가지고 남편이 엄마 닮아서 그렇다라고 비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남편에게 야단 안 맞을 정도로 딸이 좀 야무지고 행동이 빠릿빠릿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뭐 행동이 느리다, 뭐 잘 운다, 뭐 이런 것들이 밥 잘 안 먹는다, 뭐 반항한다, 아주 많은 이유로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저희 상담실에 오십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회기 내용을 오늘 정리한 거와 참 유사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이만 변화시키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아이하고만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기질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저희처럼 부모 교육을 주로 하고 가족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성격을 형성하는데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것들이 전제가 돼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저희 말이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도 이 성격을 형성하는 데는 본인의 친정가족 또는 본가, 원가족에게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성격이 느린 것들이 기질상으로 느릴 수도 있는데 이걸 부모가 어떻게 봐주느냐는 부모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부모 또한 어린 시절을 거쳐오는 사람이었으니까 부모님도 이 아이가 느린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남편이 야단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이런 경험들, 이런 정서들은 어린 시절 경험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은 어떠셨나요? 어떤 성격이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남편이 말한 대로 자기도 좀 느린 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보죠. 그럼 어머니, 당신의 그러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당신에게 주로 부모님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라고 저희들이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조금 다루고 가야 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할 때요, 부모님들이 이런 식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냥 무난하게 컸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뭐 평범한 부모님이셨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거북해 하십니다. 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만 치료하기를 바랬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게 뭔가가 불편한 거죠. 그렇지만 얘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 시절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제 안심시켜드리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뭔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큰 특정한 사건으로 우리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워낙 트라우마, 외상 경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성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격을 만드는 걸 비유를 할 때 솜사탕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기계에 설탕 한 숟가락을 넣고 조금 있으면 솜사탕 기계를 돌리면 먼지 같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막대기를 넣고 이렇게 돌려서 뭉치면 솜사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성격이란 거는 일상의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뭉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 솜사탕에 흰색 옛날에 솜사탕만 있었는데 요즘 분홍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듯이 어떤 특정한 경험들로 해서 그 색이 변하거나 모형이 변해지는 경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다룰 때 물론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을 유추해보는 것, 다시 되돌려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일상의 소소한 경험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나를 되돌아볼 때 너무 특정한 경험들이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은 강박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의 무상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무상 경험 중에서 지금 이 아이와 경험과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연관된 경험을 기억해서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의 이 행동이 느린 딸라고 해서 자기도 실제로는 어릴 때 행동이 느리거나 야무지지 못해서 부모님한테 좀 야단을 맞았어요. 특히 엄마한테 좀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하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라고 이제 하면서 95점을 받았는데 내 딴에는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때 칭찬을 해주기보다는 100점 받아오라, 100점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야단쳤었어요. 그 나중에 또 내가 100점을 한번 우연히 받은 적이 있는데 계속 받으라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본인이 어머니가 깔끔하신 성격이어서 그런지 자기가 청소를 하면 어머니가 그걸 칭찬하기보다는 항상 뭐 늦겠다 아니면 야무지게 못했다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들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표만 가지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모시고 공부하던 김도혜 선생님과 제가 만드는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상관계를 나비 모양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 어릴 때 기억들을 이렇게 한 에피소드씩 내서 정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파워포인트 뒤에 이렇게 빈 공간을 제가 만들어 놨기도 했는데요. 다시 올려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 그러면 이제 이 영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네. 영시 보고도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일상의 소소한 기억이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방청소나 시험 성적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좀 억울했어요. 네. 근데 부모님에게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왜 야단만 쳐요? 나 속상해요, 억울해요 라고 말씀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속상했지만 그런 말 못했어요 라고. 왜냐하면 엄마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애를 썼다. 근데 내가 참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좀 기가 죽었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지금 나비의 한쪽 날개에 제가 적어서 정리한 겁니다. 그 위에를 자기 표상이라고 지금 적어 두었죠. 그래서 어릴 때 이 아이의 모습은 억울하지만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하고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줄 알기 때문에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도로 좀 기도 주고 이런 아이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 장면을 회상해보면 그때 엄마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때는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과거는 이만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추측해보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우리 엄마도 나를 좀 안타까워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그렇지만 나에게 실망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맞으니까 잘 되기를 기대하셨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의 모습은요. 대상의 표상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렇지만 안타까워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우리 속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야기 하잖아요. 자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자주 있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아주 크게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게 정서가 돼서 내 안에 비슷한 것만 봐도 무서워하고 하는 감정이 확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는 우리도 모르게 행동하는데 이때 내가 이제 내가 택한 방법이 피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정서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어릴 때 어떤 감정을 자주 느꼈는지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주부로 있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상담 공부를 이제 하면서 이 일을 한 지 21년이 됐는데요. 어릴 때부터 제가 남하고 내가 조금 달라. 아니면 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느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요. 남들이 어떤 장면을 보고 울면 저는 그때 참 무감각한 거예요. 나는 그게 안 슬펐어요. 그런데 남들이 안 슬프다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
나 혼자 또 슬프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슬픔이라고 하는, 울음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가 이 사람들과 좀 다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참 주눅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이제 배우러 다니고 상담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제 정세에 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릴 때도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울었다는 피드백도 받았지만 나에게 울음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히 공감을 받거나 달램을 받거나 그런 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울면 혼이 나,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버릇을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이라고 하는 정수는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거는 참아야 돼, 표현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다가 살면 사람들이 누구나 슬픈 장면을 보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이건 참아야 돼가 먼저 지시어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메시지에 따라서 제가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는 것도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안 슬퍼하는 어떤 장면에 내가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슬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참다가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걸로 내가 행동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감정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겁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슬픔이 많은 사람인지, 물론 우리 정세에는 긍정적인 것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좀 자신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것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중심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가 자신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먼저 정리하냐. 부모인 우리들의 어린 시절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대상과 유사한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다시 선택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영향을 줍니다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 어린 시절을 경험하면서 중요한 타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타인들을 만날 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한다, 그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주요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여러분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 영희 씨처럼 부모님이 아주 엄한 사람을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벌써 커버려서 그 부모님에게 영향을 다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나를 비난하는 부모의 목소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실수를 했거나 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자세히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고 빙신아, 니 또 그렇지 뭐라든지, 그래 내가 뵐 수 있나? 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가 과거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비난하던 목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나는 제대로 못해, 내 하는 짓이 이렇지 뭐 라고 해서 나 자신을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깎아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난조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할 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주요 타인을 선택하는 거란 거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성격엔 크게 그냥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두 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표상의 면과 대상 표상의 면 두 개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비를 그리면서 이제 그 양날개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뭐 우리를 팔로 치면 한 팔, 두 팔, 양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로 살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로 살고 뭐 이러는 것처럼 우리들이 두 모습을 동시에 쓰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한 명씩 쓰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어떠냐면 대상 표상과 만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자기 표상, 수줍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내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우리 부모처럼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완벽해 주라고 북돋우는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나 사이가 좋을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감도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을 메꾸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이제 지속 오래되거나 사이가 나빠지면 이 사람이 통제하고 침범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요, 자기 자신은 수줍고 내성적인 이 모습을 가진 내 자신을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뭐하냐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비난하고 엄한 대상의 모습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배우자들이나 아니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타인을 선택해서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공부를 하는 목표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종교를 가짐으로써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내가 느낀 감정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결혼 전 교육인이 있면서 20대 이상의 성인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공부를 시키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끼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경험은 물론 무의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녀도 우리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아이를 출산하기를 선택한 거지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하는 걸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크게 제가 똑같은 경우의 수처럼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두 개가 다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처럼 부족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애를 쓰고 열심히 키우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한테 사랑받지도 못했고 세상에서 좀 안정된 직업을 갖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이 자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나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내가 대상 표상의 역할처럼 나를 엄하게 키웠던 내 친정엄마의 모습처럼 아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우리 아이도 나처럼 머리가 있다는 겁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 정신을 차려서 우리 아이를 보는데 우리 아이도 나처럼 주눅든 아이로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상담실에 왔다는 영희 씨가 어찌 보면 이 비슷한 경우의 수일 겁니다. 본인은 남편이 이제 그 역할을 주로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지만 아이 입장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나 야단 많이 치는 게 너무 싫었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도로 야단을 안 치고 너무 허용적이고 간대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지 원하는 걸 적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야단이 나든지 그래서 아이가 부모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로 부모가 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부모는 어릴 때 자기 표상의 모습을 가지고 부모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물론 두 가지 마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경우의 수의 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요, 보세요. 지금 이야기들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머니와 지금 에피소드 한두 개를 가지고 자기 표상, 대사 표상을 우리가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야 하고 모습 중에 그 사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더 힘든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 경험에서도 나는 무수한 내 모습, 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내 모습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주요 양육자가 엄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있으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에서 또 내가 어떤 모습들을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겠죠. 또 제가 주요 양육자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주요 타인이라고 한 이유는 내 입장에서는 내 형제자매도 나에게 주요 타인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에. 그 형제와의 자매의 관계에서도 나는 또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상을 만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한 경우의 수의 극단 두 개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의 색들을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는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설명을 조금 정리하면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을 가지고 닮은 꼴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키우거나 누군가를 선택할 때 나의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과 좀 닮은 그 모습들을 이미지를 닮은 사람들에게 관계할 확률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덧붙이면요. 어쩌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한테 아까 나라고 하는 거는 대상 표상의 그 이미지와 자기 표상의 이미지와 정서를 가지고 이 세 개를 버무려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이 어떤 삶에서 영향을 끼치더라 그 이야기는 했는데 정서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아까 영희 씨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일단 해볼게요. 정서를 이야기할 때 요 밑에 나비 아래쪽에 있는 거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느꼈을 감정, 자신이 느꼈을 감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추를 해보면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나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딱 공통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주로 내가 진하게 느꼈던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정서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영희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영희씨라고 합니다. 영희씨라고 하는 아이는요. 예를 들어서 주요 정서로, 주요 감정으로 화가 나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 실망감을 느낍니다. 너무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나 실망감을 많이 느꼈던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실망감을 느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화가 더 많이 나거나 더 힘들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 그 정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있는데 파란 물감을 넣으면 더 파란색이 짙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자기의 정서 중에, 경험 정서 중에 하나 실망감의 정서가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네가 속상했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도 A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조하기보다는. 그러면 이 영희 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자기 감정에 동조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 영희가 어떻게 했냐면 C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요. A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 B가 자기 마음 안 들어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C는 우연찮게 이 사람도 어린 시절의 경험 중에 하나 실망에 대한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서 경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너무 마음이 꽁짝이 맞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뭐 하냐면 동시에 A, B 욕을 하죠. 그러면서 둘이 다 다시 사이가 좋아지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정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요. 누구에게 실망해서 화가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다 그 실망감 때문에 그 기대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을 하게 되면 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희 씨와 시는 어느 날 서로 참 열심히 애를 쓰다가 갑자기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영희 씨는요, 이전에 A나 B를 찾아가서 C 때문에 실망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기 말이 안 들어주면 C와 같이 했던 뒷담화 또는 C와 같이 했던 흉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뭐가 되느냐? 나중에 영희라고 하는 사람이 왕따를 당하거나 너무 말을 퍼뜨린 사람이 돼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면 청소년들 중에 자기 친구들 관계에서 이런 역동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가 학교 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주요 정서, 주요 감정이 뭘까라는 것도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회기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영희 씨라고 하는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어린 시절 경험이 소소하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격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표상, 자기표상, 정서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만날 때 자기표상의 역할을 하고 대상표상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대상표상의 역할은 내가 하고 자기표상의 표상과 비슷한 사람과 만나거나 또는 자녀를 키울 때도 한쪽은 자녀를 한 면만 나도 모르게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회기는요 여기서 마치고 4회기는 그럼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알아냈는데 어떻게 마음을 잘 돌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